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있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간 작은 친절이 언젠가 뜻밖의 순간의 삶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지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 같은 인연을 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화.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거울을 보면 세월이 새긴 주름이 제 얼굴 곳곳에 남아 있지만 그 주름마다 저의 인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할머니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그 주름이 모두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 가난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시간. 그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24, 아직 청춘의 빛이 가득하던 나이에 저는 청천벽력 같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1년 남짓, 갓난아들이 젖을 떼지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싸늘히 누워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새도 없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 도와줄 수 없었고 시댁은 사고 이후 저를 며느리로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도 이제 알아서 살아라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24세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아들을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이를 구하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지만 젊은 여자 혼자서 아기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돌다 들어간 곳이 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그 주방은 늘 뜨거운 김과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뽀얀 국물이 하루 종일 끓고 있었고 불판 위에서는 고등어와 삼겹살이 지글지글 타올랐습니다. 좁은 주방 안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서 있으면 발바닥은 금세 불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14시간을 서서 살았습니다. 손님이 몰려드는 점심 무렵에는 쉴 틈도 없이 그릇을 닦고 설거지통에 손을 담가 뜨거운 물과 세제에 손이 퉁퉁 불어 터져 나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끝에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발 뒤꿈치는 굳은 살이 터져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어오는 돈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방세 내고 나면 남지 않았습니다.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나가 있었고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 방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그 방은 제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제 입으로 들어가는 밥은 늘 손님들이 남기고 간 찬밥 한 숟갈이 전부였습니다. 국밥 그릇에 남은 밥풀을 깨끗이 모아 허기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밥이라도 아들의 젖병을 채우고 작은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는 걸 보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웃음은 제게 세상 모든 고단함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힘내자. 이 아이가 나의 이유다. 사람들은 제가 억척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삶, 하루라도 병이 나거나 아픈 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두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웠지만 그 고단한 하루들이 쌓여 결국 아들을 키워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은 국밥집 주방의 뜨거운 김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아들만은 살려야 한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바람은 살을 베듯 차가웠고
국밥집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조차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끓여내는 국밥에 김이 없다면 주방 안도 금세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겨울, 제가 일하던 국밥집 맞은편 낡고 허름한 하숙집에 한 청년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초라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코트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구두는 앞코가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책가방은 가죽이 다 해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했고 그 안에는 늘 두세 권의 두꺼운 법전이 불룩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 아직 시장 상인들이 문을 열기 전 흐릿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하숙집을 나서는 모습. 그리고 밤늦게 시장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바쁘게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끼니를 먹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밥집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늘 안을 힐끗 보기만 할 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점심 무렵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그릇을 나르고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그 청년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잔뜩 움츠린 어깨, 한참 동안 국밥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군 채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 그 장면은 제 가슴을 묘하게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는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께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기 맞은편 하숙집에 새로 온 총각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총각 말이야? 지방에서 올라온 법대생인데 공부는 참 잘한다더라. 그런데 참으로 가난한 집 아들이라더구먼. 방세도 몇 달째 밀렸고 며칠씩 굶는 날도 많대.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습니다. 가끔 국밥이라도 한 그릇 건네주려 하면 그게 그렇게 싫은지 극구 사양을 한다네. 자존심 때문인지 괜찮습니다. 하고는 돌아서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저러다 공부는커녕 굶어 쓰러질까 걱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얼어붙는 듯 서늘했습니다. 굶주림. 저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저 역시 돈이 없어 끼니를 굶으며 일터를 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속이 허전할 때 찾아오는 어지럼증, 허기를 참느라 물만 들이켰던 날들. 그 기억이 청년의 창백한 얼굴과 겹쳐지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제 아들의 분유값과 기저귀를 마련하는 것도 빠듯했으니까요. 국밥집에서 받는 쥐꼬리만 한 품삯으로는 저와 아들을 건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누굴 도와줄 처지가 아니야. 스스로를 달래며 몇 날 며칠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청년의 모습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늦은 밤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의 책을 붙들고 있을 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때로는 아예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배를 움켜쥐고 누워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상상이 스쳤습니다. 언젠가 내 아들도 저런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은 젖먹이지만 언젠가 자라 세상에 홀로 나서야 할 아들이 혹여 그 청년처럼 배고픔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면 그 두려움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 그 작은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국밥집에서 설거지와 허드레실로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눈을 감으면 하숙집 청년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오늘도 밥을 굶은 게 아닐까?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남몰래 주방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긴 밥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직 따뜻한 김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깨끗하게 남은 밥을 조심스레 골라내어 작은 사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밥 위로는 깍두기 몇 조각, 멸치볶음 한 숟가락, 그리고 김치 한 줌을 곱게 올렸습니다. 평소라면 제 허기를 달랠 소중한 음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제 젓가락이 아닌 작은 손길로 다른 일을 향했습니다. 아들 분유값을 아껴야 하는데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쯤이야 괜찮다. 저 아이도 누군가의 아들일 테니까. 시장은 이미 불이 꺼지고 고요했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골목에는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제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마치 들킬까 두려운 도둑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청년이 묵고 있는 하숙집은 허름한 2층 건물이었는데 오래된 나무 계단은 한 걸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계단이 울릴까봐 최대한 발끝으로 살금살금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그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제 문 앞, 희미한 전등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존심이 상할까? 그 마음 하나에 저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밥그릇을 살포시 놓고 빠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것은 제 작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국밥집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밤이 되면 제 목재 밥을 조금 덜어내어 청년의 문 앞에 놓고 돌아오는 일이 일과처럼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반찬이 넉넉지 않아 제 저녁밥에서 조금 덜어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손에 들고 골목길을 걸을 때면 오히려 제 마음은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몇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여느 때처럼 밥그릇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희미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청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등 뒤에서 전해지는 묘한 기운, 마치 고맙습니다라는 속삭임이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청년이었지만 그에게 건넨 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세월은 언제나 제 뜻과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숙집 청년은 어느 날 조용히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라졌지만 저는 그가 굶지 않고 어디선가 잘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문 앞에 밥그릇을 놓던 제 비밀스러운 일과도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여전히 거칠고 고된 국밥집 주방일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매일 제 얼굴을 덮쳤고 세제를 만지다 갈라진 손바닥은 밤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겐 하나뿐인 아들, 윤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호가 자라면서 저는 제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듯 살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는 새 신발 하나 사주려고 새벽부터 더 많은 그릇을 닦았고, 대학에 보낼 때는 등록금 마련하려 허리가 휘어져라 일했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굳어버려 펴지지도 않았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어느새 30년이 지나
윤호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 누구에게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고생 끝이고 나도 편히 숨 좀 고를 수 있겠구나.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국밥집 일을 마침내 그만두고 싶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휴대폰 벨소리가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가 곧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빨리 오셔야 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나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걸쳐 입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문 앞 하얀 불빛 아래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은 그 어떤 때보다 창백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이 분주히 오가며 그의 생명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환자는 급성 심장 질환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순간 이렇게 죽어간단 말인가. 그날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던 제 목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진 돈을 모조리 털어 아들을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길은 마치 지옥에서 희망으로 달려가는 마지막 동화줄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하얀 불빛과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제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들이 실려 들어가자 저는 의사의 하얀 가운을 붙잡고 엎드리듯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가진 거 다 드릴게요. 그러니 제 아들만은.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정밀 검사 끝에 담당 교수는 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한숨과 함께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은 매우 희귀한 심장혈관 기형입니다. 사실상 수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교수의 목소리가 낮지만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수술을 성공시킨 의사가 단 한 명, 국내에 계십니다. 다행히도 바로 저희 병원 소속이십니다. 심장외과의 강민호 교수님입니다. 그 이름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을 만나 뵙게 해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으로 강민호 교수의 진료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새겨진 이름 석자가 마치 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듯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차트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 숨소리마저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섦과 동시에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강 교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는 듯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30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 골목에 있던 국밥집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서둘러 훔쳤지만 눈물은 계속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하숙집에 살던 학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떨렸습니다. 매일 밤 제 문 앞에 놓여있던 밥 한 그릇 아주머니께서 두고 가신 거였지요. 저는 그 밥을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밥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유명한 의사, 많은 생명을 구해온 명의가 바로 그 초라하고 굶주렸던 청년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게 당신이었나요? 이름도 모르던 그 청년이. 강 교수는 제 앞에 다가와 제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받은 그 빚, 제가 먹었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은혜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술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손을 부여잡은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내밀었던 작은 밥 한 그릇이 세월을 돌아 제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순간이 되다니. 그날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뒤집혔습니다. 가난한 주방에서 내밀었던 작은 온기가 이렇게 기적처럼 되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 교수는 제 손을 단단히 잡고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동시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머니께서 주셨던 그 따뜻한 밥그릇의 빚을 이제 제가 갚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수술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해 전 작은 밥그릇 하나가 이렇게 내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 될 줄이야.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수술 당일 아들은 흰 시트를 덮은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하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은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이 번지는 시야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반드시 괜찮아질 거야. 강 교수님이 널 살려주실 거야. 붉은 수술실 불빛이 켜지고 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불빛이 가득한 수술실 앞 복도에서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잔인했습니다. 1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한 달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드나드는 소리가 발걸음마다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 생명을 대신 가져가셔도 좋으니 저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제 속삭임은 끝내 그 느낌으로 번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길을 주었지만 부끄러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적의 소식.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 교수는 피곤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와 그 느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등을 어루만지며 함께 울었고 의료진들마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같이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강 교수는 단순히 수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일부를 스스로 부담했고 이후의 치료 과정까지 마치 자기 가족처럼 도맡아 챙겼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안에는 30년 전 밥그릇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윤호가 완전히 회복하자 저는 작은 집으로 강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상 위에는 고급 음식 하나 없었습니다. 따끈한 흰쌀밥, 된장국,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김치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0년 전 아주머니가 제 문 앞에 놓아주셨던 그 밥그릇이 생각납니다. 그때 먹었던 따뜻한 밥맛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밥상은 제게 그때의 은혜를 다시 돌려받는 순간 같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밥그릇은 제 청춘의 작은 흔적일 뿐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큰 빚으로 갚아 주셨네요. 그날 좁은 식탁 위에서 나눈 소박한 밥은 세상 어느 잔치상보다 값지고 눈물겨운 만찬이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제 손에서 나간 작은 밥 한 그릇은 세월을 돌아 제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적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늘 말할 겁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지요.